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산 무기라고 하면 코웃음을 치던 글로벌 방산 시장에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들의 무기를 밀어내고 중동의 사막부터 유럽까지 한국 무기가 세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가 아닌 한국의 K2 전차, 미국 F-35 대신 한국의 KF-21을 원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소식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들려왔습니다. 최근 사우디는 한국의 K9 자주포 100대 계약을 체결하며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중동 최강국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이 결정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초강 대국들이 장악했던 방산 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수 있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 헨리 바로우라고 합니다. 20년 넘게 방산 분야에서 컨설턴트로 일해왔고 현재는 나토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죠. 제 경력의 대부분은 유럽과 미국의 무기 시스템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이었습니다. 항상 서방 국가들의 무기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나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는 제가 직접 분석한 최고의 장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사무실에서 동료로부터 들은 소식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헨리, 중동에서 한국 무기 도입 열풍이 불고 있다더군. 특히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가 한국산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대. 처음에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한국이라니 그들이 무슨 무기를 만든다는 거지? 우리가 쓰는 무기를 조금 개량한 정도 아니었을까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 날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사우디는 K9 자주포 도입을 논의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카타르는 이미 2013년에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계약하고 2015년부터 인도받고 있었다니. 제가 이런 중요한 변화를 놓치고 있었더군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공격기.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무기들을 만들었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중동 국가들이 철도와 스마트팜 같은 민간 분야에서 이미 한국 기업들과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었고, 이제는 방산 분야까지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었어요. 특히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였습니다. 이 장비들이 정말 우리 유럽의 레오파르트 전차와 독일의 최신 자주포와 비교될 만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폴란드가 독일산 레오파르트 전차 대신 한국의 K2 전차를 대규모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침 폴란드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성능 테스트가 진행된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나토 자문위원이라는 제 위치를 활용해 현장 방문을 추진했어요. 사실 내심 제 기대치는 낮았습니다. 아마도 서방 무기의 열등한 복제품을 볼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출국 전날 밤 항공편을 확인하며 제 마음 한편에는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왜 갑자기 한국 무기에 열광하는 걸까? 그들이 뭔가 알고 있는 것이 있을까? 폴란드 방문이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지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드롱스코 군사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넓은 산림지대와 호수, 습지가 어우러진 곳으로 다양한 전투 환경을 시뮬레이션하기에 완벽한 장소였어요. 10월 초순이었지만 이미 쌀쌀한 공기가 느껴졌고 아침 안개가 훈련장 위로 옅게 깔려 있었습니다. 폴란드 육군 소령이 저를 맞이했어요. 밀러 씨, 오늘은 운이 좋으십니다. K2 전차와 레오파르트 전차의 비교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마침내 한국 무기의 실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훈련장에 도착하자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위풍당당한 모습의 K2 전차였습니다. 독일산 레오파르트 전차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K2는 우리가 작년에 도입한 전차입니다. 처음 180대를 받았고 앞으로 1000대까지 확대할 계획이죠. 소령의 설명에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000대라니 이는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차 도입 계약이었거든요. 왜 독일 전차 대신 한국 전차를 선택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소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레오파르트는 좋은 전차입니다만 납기 지연과 높은 가격이 문제였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리는 신속하게 군사력을 강화해야 했어요. 한국은 계약 체결 후 불과 4개월 만에 첫 전차를 인도했습니다. 게다가 성능도 매우 우수하고요. 그때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K2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500마력의 강력한 디젤 엔진 소리가 훈련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된 테스트는 수조 횡단이었어요. 훈련장 한쪽에 마련된 인공호수로 K2 전차가 천천히 진입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전차를 보며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수심이 4m가 넘어 보였는데도 전차는 거뜬히 호수를 가로질러 반대편으로 나왔어요. K2 전차는 30분 내에 수중 주행 준비를 완료할 수 있고 4.1m 깊이까지 도하가 가능합니다. 소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레오파르트도 쉽게 해내지 못하는 능력이죠. 다음은 늪지 주행 테스트였습니다. 진흙탕 같은 지형에서 K2 전차가 유기압 현수 장치를 이용해 차체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레오파르트 전차가 같은 구간에서 약간 어려움을 겪는 동안 K2는 거침없이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K2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독립형 유기압 현수 장치는 독일도 갖추지 못한 기술이죠. 코발스키 소령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간 방산 분야에서 일했지만 이런 기술은 처음 보았으니까요. 오후에는 K9 자주포와 독일 자주포의 비교 테스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연속 사격 능력 테스트가 인상적이었어요. K9 자주포는 분당 6발의 속도로 안정적으로 발사했고 3발을 15초 이내에 동시에 목표물에 명중시키는 MRSI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독일 자주포는 연속 사격 후 과열 문제로 작동 불능 상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하지만 K9은 3일 연속 작전 수행 후에도 문제가 없었죠. 신뢰성이 무척 높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것들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한국 무기의 성능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특히 유기압 현수 장치와 같은 첨단 기술은 서방 무기에서도 보기 힘든 것이었죠. 이게 한국 무기의 실력인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중동 국가들이 왜 한국 무기에 열광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더 알고 싶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내일은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고 거기서 더 많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시내 국방부 건물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폴란드 국방부 차관을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죠. 그는 특히 무기 도입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인물이었고 한국 무기 도입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그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밀러 선생님, 어제 훈련장에서 인상적인 장면들을 많이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떠셨나요? 그의 표정에는 한국 무기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K2 전차의 유기압 현수 장치와 수중 도하 능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차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권했습니다. 우리는 독일 무기를 20년 넘게 사용해왔어요. 레오파르트 전차도 좋은 장비였지만 현대 전장에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죠. 그의 말에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유럽에서 독일 무기는 항상 최고로 여겨져 왔으니까요. 왜 한국 무기를 선택하셨나요? 유럽 내에서도 다른 옵션이 있었을 텐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더니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리는 신속하게 군사력을 현대화해야 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주문했지만 납기가 몇 년씩 지연되었어요. 우리에겐 그만큼의 시간이 없었죠. 그의 말투에서 당시의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계약 체결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첫 전차를 인도했어요.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성능도 우수하고 납품도 정확했습니다. 비용 효율성도 뛰어났고요.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간의 방산 협력 계획이었어요. 서류를 훑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내 K2 전차 생산 계획이요? 이건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서는 협력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차관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완성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통해 폴란드 방산 산업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어요. 이는 폴란드를 유럽 내 방산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의 설명에 점점 더 흥미가 생겼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이 있나요? 차관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한국 무기를 도입한 후 여러 유럽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한국 방산 제품의 신뢰성과 비용 효율성에 큰 관심을 갖고 있죠. 폴란드뿐만 아니라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까지 한국 방산 제품을 검토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무기가 유럽 시장에서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어떻게 우리 시장을 빼앗아 가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시장 경쟁은 결국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니까요.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한국 무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서방 무기의 복제품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중동에서도 같은 이유로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걸까?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한국의 방산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고 그들이 어떻게 이런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펼쳐 한국 방문 일정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 특히 K2 전차를 만드는 현대로템과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한화디펜스를 방문하고 싶었어요. 그들의 생산 라인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납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첨단 기술은 어떻게 개발하는지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저는 설렘과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결정이 제 20년 방산 컨설턴트 경력에서 가장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한국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저는 경상남도 창원시로 향했어요. 이곳은 한국 방산 산업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곳으로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의 주요 생산 시설이 모두 위치해 있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탄생하는 현장을 볼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첫 방문지는 현대로템 창원 공장이었습니다. 공장 정문에 도착하자 방위사업청에서 파견된 통역 담당관 김윤서 씨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밀러 씨, 오늘 현대로템에서는 K2 전차의 생산 라인을 직접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24시간 가동되는 생산 시스템입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 광활한 생산 현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전차 차체가 조립 라인을 따라 이동하고 정밀한 로봇팔이 부품을 용접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생산 라인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폴란드와의 계약 이행을 위해 현재 3교대로 24시간 생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생산 책임자 박 부장이 설명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계약 후 4개월 만에 첫 전차를 납품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저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무기 생산업체들은 보통 최소 3에서 5년의 납기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른 생산이 가능한가요? 박 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밀러 씨, 우리는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빠른 무기 생산과 배치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 긴박함이 우리의 생산 체계를 단련시켰죠. 그의 말에 깊은 이해가 생겼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좋은 무기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방산은 국가 생존의 문제였고 그 절박함이 오늘날의 경쟁력이 된 것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한화디펜스 창원 1 사업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K9 자주포가 만들어지는 곳이었어요. 생산 라인을 둘러보며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각 작업 단계마다 시간이 디지털 패널로 표시되어 있었고 모든 작업자가 그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납기 관리 시스템입니다. 한화디펜스의 품질 관리 책임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각 공정마다 정확한 시간을 할당하고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팀이 투입되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부품 교체와 유지 보수 시스템이었습니다.
별도의 훈련장에서는 정비사들이 K9 자주포의 주요 부품을 30분 이내에 교체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전장에서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고장난 장비를 빨리 복구할수록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죠. 이 차장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실전적인 접근이 한국 무기의 높은 신뢰성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에 위치한 방위사업청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모든 방위산업을 총괄하는 기관이었어요. 윤 국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한국 방산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어요. 1970년대만 해도 우리는 단순히 미국 무기를 조립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절감했죠. 그래서 시작된 것이 K 시리즈 무기체계 개발이었습니다. K2 전차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유기압 현수 장치는 어떻게 개발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윤 국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에는 독일 기술을 도입하려 했지만 기술 이전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진이 10년 넘게 연구 끝에 독자 개발에 성공했죠. 이제 K2 전차의 독자 기술 확보율은 98% 이상입니다. 과거에는 독일제 엔진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자체 개발한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서방 무기의 복제국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무기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을 나오면서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제 한국이 서방 무기의 복제국이 아니라 선도국이 된 건가? 서울의 찬란한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 방산의 미래가 얼마나 밝을지 상상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에 중요한 뉴스 알림이 떴어요.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K9 자주포 100대 계약 체결이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중동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인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애초에 가졌던 의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K9 자주포 100대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는 단순한 무기 거래 기사가 아니었어요. 이는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죠. 특히 중동과 같이 전통적으로 서방 무기에 의존해온 지역에서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대체 중동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저는 중동 전문가인 런던 대학교 동료 마이클 브라운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중동 지역의 안보 동향을 20년 넘게 연구해온 전문가였습니다. 헨리, 중동 국가들이 방산 공급원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은 자국 방위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 마이클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완벽한 파트너야. 기술력은 최고 수준이면서도 기술 이전에 미국이나 유럽보다 개방적이니까.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2022년 1월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인 천궁2를 약 35억 달러 규모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랍에미리트가 KF-21 전투기와 한국형 사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KF-21 보람에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최대 마하 1.8의 속도로 비행이 가능하고 첨단 전자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하여 66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죠.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왜 미국이나 유럽의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할까? 그들은 그동안 미국의 F-15, F-16 전투기나 영국의 타이푼, 프랑스의 라팔과 같은 첨단 무기를 사용해왔는데 말이죠. 저는 그동안 폴란드와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납기, 우수한 성능과 신뢰성, 그리고 비용 대비 효율성. 이 모든 것이 중동 국가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방위사업청의 중동 지역 담당 실무자와 화상회의를 가졌어요. 중동에서 한국 무기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서기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무기의 실전 검증된 성능과 납기 신뢰성입니다. 중동 국가들은 특히 분쟁 지역과 인접해 있어 즉시 배치 가능한 무기 체계가 필요하죠. 한국 무기는 여러 대치 상황에서 단련된 실전 무기입니다.
이론상으로만 우수한 것이 아니라 실제 전장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저는 중동 방산 시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두바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한국 무기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중동 국가 중 하나였고, 이 지역 방산 시장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죠. 두바이 공항에 내리자 사막의 뜨거운 공기가 제 얼굴을 덮쳤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와의 면담을 위해 아부다비로 향했어요.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건물은 현대적이면서도 아랍 전통 양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습니다. 내부로 들어서자 무기 획득 담당이 저를 맞이했어요. 밀러 씨, 먼 곳까지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국 무기에 관심을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장님, 아랍에미리트가 최근 한국에 천공투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하고 KF-21 전투기까지 검토하고 계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무기를 사용해왔습니다. F-16, 미라주와 같은 전투기들이죠. 하지만 이들 무기는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반면 납기는 점점 지연되고 있었어요. 또한 우리가 원하는 기술 이전에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매우 개방적이었어요. 천공투 계약에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자체 방산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저는 메모를 하며 더 질문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방산 구매 결정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준장은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먼저 우리의 전략적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지역 내 안보 상황과 주변국의 군사력을 고려하죠. 그 다음 무기 성능과 신뢰성을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우리는 카타르에서 열린 연합훈련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성능을 직접 확인했고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흥미롭게 들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외교적 관계도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물론입니다. 무기 공급국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중동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에게 좋은 파트너예요. 또한 한국과는 에너지, 건설,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협력하고 있어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저는 아부다비 외곽에 위치한 아랍에미리트 군사훈련장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의 천공투 미사일 시스템이 실전 배치되어 있었고 현지 군인들이 시스템 운용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훈련을 지휘하던 아랍에미리트 공군 소령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대응 능력입니다. 미사일 발사에서 요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고 다중표적 추적 능력이 뛰어나요. 또한 유지보수가 간편하여 실전 가동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녁에는 두바이로 돌아와 현지 방산 전문 언론인 모하메드 알자시미를 만났습니다. 그는 중동 방산 시장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알자시미 씨, 중동에서 서방 무기의 점유율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알자시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답했습니다.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중동은 미국과 유럽 무기의 주요 수입국이었지만 지난 5년간 한국 무기의 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주요 구매국들이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면서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어요. 저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 알자시미는 전문가다운 자신감으로 대답했어요. 첫째, 미국과 유럽의 무기는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납기는 자주 지연됩니다. 둘째, 중동 국가들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자국 방산 산업을 육성하길 원하는데 한국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매우 개방적입니다. 셋째, 최근 몇 년간 지정학적 변화로 중동 국가들은 무기 공급원을 다변화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의 분석은 제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경쟁력은 단순히 뛰어난 성능만이 아니라 실용적인 비즈니스 모델에도 있었던 것이죠. 한국 방산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알자시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국은 이제 글로벌 방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력과 실용적인 접근 방식으로 시장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동은 한국의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계약 소식을 듣게 될 것 같네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중동에서 들려오는 한국 무기 열풍 소식을 반신반의하며 이 여정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실체를 확실히 깨달았어요. 한국은 더 이상 방산 후발주자가 아니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두바이의 아침 햇살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보고서로 작성할 시간이군. 유럽의 방산 관계자들이 한국의 부상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하니 조금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흥미진진한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몇 주간의 여정을 돌이켜보았습니다. 폴란드에서 본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놀라운 성능, 한국에서 방문한 방산업체들의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 그리고 중동 국가들의 한국 무기 도입 열풍까지. 이 모든 것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런던에 도착한 후 저는 곧바로 최종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제목은 글로벌 방산 시장의 지각 변동 한국의 부상으로 정했어요. 보고서의 첫 문장을 입력하면서 제가 처음 가졌던 회의적인 시각이 얼마나 근거 없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국 무기가 없어서 못 판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불과 5년 전만 해도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웃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실이 되었어요. 2022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170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세계 방산 수출국 순위에서 8위를 차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27년까지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보고서에 한국 방산의 경쟁력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성공 비결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납니다. 둘째,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에 개방적입니다. 셋째, 신속한 납품이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기존 방산 강국들이 간과했던 부분이며 한국이 이를 효과적으로 공략한 것입니다. 특히 폴란드에서 본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실전 성능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K9 자주포는 이미 폴란드,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서 약 600문이 운용되며 높은 신뢰성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세계 방산 시장의 미래 전망도 분석했어요. 향후 방산 시장은 인공지능, 무인 시스템, 사이버 보안 등 첨단 기술의 통합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미사일, 방어, 드론 대응 등 방어 중심의 무기체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미래 전장 환경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 몇 가지 제언을 추가했습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합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첨단 기술을 공유하고 공동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 기술 투자 강화와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이 서방 방산 업체들의 경쟁력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제출하기 전 창밖으로 런던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넘게 방산 분야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시장이 변화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 글로벌 방산 시장의 중심축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부상은 글로벌 방산 시장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이제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경쟁하고 협력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 중동에서 들었던 그 소식, 한국 무기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다는 그 소식이 이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 한국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외국 무기를 들여와 조립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K2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르트를,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들을 뛰어넘어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구매하는 명품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우리 민족의 저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을 개발해낸 우리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노력은 진정한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폴란드에서, 중동에서,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술력, 생산력, 그리고 신뢰성은 이미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새로운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입니다. 방산만이 아니라 반도체, 조선, 자동차, 문화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과 창의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도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